줄리파동,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17세기 네덜란드에서 튤립 뿌리 하나 때문에 나라 경제가 완전히 무너졌다는 거의 전설 같은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아는 이 이야기가 과연 진짜일까요?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또 어디부터가 만들어진 신화일지 오늘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아니, 정말로요. 꽃 한 송이가 나라 경제를 통째로 파산시킬 수 있을까요? 이 질문, 이게 바로 우리가 아는 튤립 파동 신화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 나설 겁니다. 이 신화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요. 1852년에 찰스 맥케이라는 사람이 쓴 책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재산을 현금으로 바꿔서 꽃에 투자했다. 바로 이 한 문장이 이 사건을 그냥 투기 열풍이 아니라 온 나라가 미쳐 돌아갔던 국민적 광풍으로 만들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신화가 그리는 그림은 이런 거예요. 뭐 귀족은 물론이고 저게 굴뚝 청소하는 사람, 하녀, 심지어 뱃사람까지 너나 할 것 없이 전부 다 하던 일을 때려치우고 튤립에 올인했다는 거죠. 와, 생각만 해도 엄청나죠. 정말 영화 같은 이야기잖아요. 자, 그럼 가격이 얼마나 터무니없었는지 한번 볼까요? 이 숫자 1만 길더, 이게 당시 가장 비싼 튤립 뿌리 하나, 딱 하나의 가격이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그 시절에 기술 좋은 장인이 1년 내내 뼈 빠지게 일해야 버는 돈이 한 300길더 정도였어요. 와, 감이 오시나요? 이건 뭐 상상조차 안 되는 액수죠. 이 1만 길더라는 돈이 아직도 감이 잘 안 오신다고요? 그럼 이렇게 설명해 드릴게요. 그 돈이면요, 당시 암스테르담에서 제일 좋은 동네, 그 운하 옆에 있는 으리으리한 저택 한 채를 살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평생의 꿈인 내 집 마련을 포기하고 그 돈으로 꽃뿌리 하나를 샀다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튤립 광기라고 부르는 그 상징적인 장면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 이 모든 일이 진짜 순식간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전설에 따르면요. 1634년에 슬슬 불이 붙기 시작해서 딱 2년 만에 온 나라를 휩쓸고 1637년 1월에 최고점을 딱 찍더니 바로 다음 달 2월에 그냥 폭삭 무너져 내렸다는 겁니다. 와, 진짜 뭐 롤러코스터 같죠? 그 결과는요, 뭐 우리가 아는 이야기에 따르면 정말 끔찍했습니다. 나라 전체가 패닉에 빠지고 길거리에는 파산한 사람들이 넘쳐나고 네덜란드라는 나라의 경제가 그냥 뿌리째 흔들렸다는 거죠. 네, 여기까지가 바로 우리가 들어왔던 튤립 파동 이야기의 결말입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 잠깐, 만약에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이 모든 극적인 이야기가 사실은 엄청나게 부풀려진 신화라면 어떨까요? 지금부터는 우리가 알던 그 상식을 완전히 뒤집어 볼 시간입니다. 자, 그럼 신화라는 껍데기를 한 컵을 벗겨내고 진짜 역사를 한번 들여다보죠. 이름하여 현실 점검 시간입니다. 과연 진짜 튤립 파동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이 표 하나가 사실 모든 걸 말해줘요. 왼쪽이 우리가 알던 신화 속 주인공들이고 오른쪽이 실제 역사 기록에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보세요. 굴뚝 청소부, 하녀 이런 사람들은 기록에 아예 없어요. 실제 거래자들은 누구였냐? 이미 돈 많은 상인들, 권력 있는 유력자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이건 그냥 그들만의 리그였던 거죠. 그럼 도대체 몇 명이나 이 게임에 참여했을까요? 전국민적 광풍이라고 하기엔 좀 민망한 숫자입니다. 역사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기록을 싹 다 뒤져봐도 실제 참여자는 많아봐야 한 300명에서 500명 정도였다고 해요. 온 국민이 아니라 정말 극소수였던 거죠.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튤립 파동은 나라 전체가 들썩인 사건이 아니었어요. 그냥 암스테르담이나 하를렘 같은 몇몇 도시에 사는 돈 많고 인맥 좋은 사람들끼리 벌인 아주 판돈 큰 그들만의 게임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게 바로 17세기 실제 튤립 거래 계약서예요. 이런 문서가 있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이게 그냥 술집에서 야, 얼마에 살래? 하고 주먹구구식으로 한 게 아니라 엄연히 법적인 효력을 가진 진지한 비즈니스였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그 대붕괴는 어땠을까요? 나라 경제가 휘청거릴 정도였다는 그 신화? 이것도 사실과는 좀 많이 다릅니다. 사실 경제 전체로 보면 나라가 망할 정도의 충격은 전혀 아니었어요. 이걸 파탄이라기보단 차라리 부의 재분배라고 보는 게 더 정확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냥 그들만의 리가 안에서 돈이 이동한 거예요. 늦게 들어와서 비싸게 산 사람의 돈이 일찍 팔고 빠져나간 사람 주머니로 쏙 들어간 거죠. 나라 경제 전체가 아니라 그 좁은 엘리트 그룹 안에서 돈의 주인이 바뀐 것뿐입니다. 그럼 진짜 위기는 뭐였을까요? 돈 문제가 아니었어요. 바로 체면과 명예의 문제였습니다. 계약을 지키지 못하게 된 이 엘리트들은요, 돈 잃는 것보다 사람들 앞에서 망신당하고 신용을 잃는 걸 훨씬 더 두려워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경제 위기가 아니라 일종의 사회적 위기였던 거죠. 아니 근데 이상하잖아요. 실제로는 소수 엘리트들 사이의 해프닝이었는데 왜 이게 온 나라를 망하게 한 대재앙으로 부풀려졌을까요? 도대체 왜 이런 신화가 필요했을까요? 그 답은요, 당시 네덜란드 사회를 지배하고 있던 아주 깊은 불안감에 있습니다. 그때 네덜란드 사람들은 사실 엄청나게 불안했어요. 밖으로는 스페인이랑 독립하려고 수십 년째 피 터지게 싸우고 있었죠. 안으로는 국토의 상당 부분이 바다보다 낮아서 언제 물에 잠길지 모른다는 공포가 있었고요. 게다가 갑자기 너무 큰 부자가 되니까 이러다 신의 벌을 받는 거 아닐까 하는 종교적인 죄책감까지. 이 모든 불안을 쏟아낼 무언가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 불안감을 해소해줄 완벽한 이야깃거리가 바로 튤립 파동이었던 거예요. 거봐라, 우리가 이렇게 돈만 밝히고 탐욕에 빠지면 결국 이렇게 망하게 된다는 아주 강력한 교훈을 주는 이야기로 각색된 거죠. 일종의 경고성 우화가 된 셈입니다. 이런 분위기는 당시 예술 작품에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이 대표적인데요. 투기꾼들을 아주 우스꽝스러운 원숭이로 그려서 신랄하게 풍자하고 있죠. 당시 사람들이 이 사태를 어떻게 바라봤는지 아주 잘 보여주는 작품이에요. 이 그림 자세히 보면 정말 재밌는 상징들로 가득 차 있어요. 사람 대신 원숭이를 그려넣은 건 이성 잃고 날뛰는 꼴이 짐승과 다를 바 없다는 조롱이고요. 저기 어깨에 앉은 부엉이는 어리석음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클라이막스는 저기, 이제는 휴지 조각이 된 튤립에 대고 오줌을 두고 있는 원숭이. 이보다 더 신랄한 비판이 있을까요? 자, 그럼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 튤립 파동 신화가 오늘날 우리에게 던지는 진짜 교훈은 과연 무엇일까요? 한 금융 저널리스트가 이런 말을 했어요. 금융의 세계에서 역사로부터 배우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왠지 뼈아프게 들리지 않나요? 마치 17세기의 이야기가 수백 년이 지난 지금도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 같죠? 결국 튤립 파동이 우리에게 주는 진짜 교훈은 단순히 금융거품 조심해라 같은 경제학적 교훈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사회심리학에 가깝죠. 바로 이겁니다. 인간은 집단적인 불안에 휩싸일 때 스스로를 경고하고 이해시키기 위해 얼마나 강력한 신화를 만들어내는가. 이 교훈을 생각하면서 마지막 질문을 던져봅니다. 21세기를 살고 있는 바로 우리는 지금 또 어떤 형태의 튤립 신화를 만들어내고 있는 걸까요?